프랑스는 한국의 조선업 때문에 가장 쏠쏠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상도덕상이라도 한국의 선박을 발주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보란듯이 중국의 대형 발주를 내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까지 날아와 직접 발주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 황당한 것이 중국의 대형 발주를 한 것이 중국의 항공기 주문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거래하던 보잉의 주문을 안 하고 프랑스 에어버스 항공기 160대를 주문한 것이죠. 중국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미국이 반도체와 IRA 제재를 하니 이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도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가속화한 것이 미국의 호주 핵잠수함 뒤통수인 것도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50조 원 잠수함 뒤통수를 맞고 중국은 미국의 끊임없는 압박을 받고 있으니 둘이 손을 잡고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그러한 빅딜이 성립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프랑스에서 그에 대한 절충무역 형식으로 대형 컨선 16척을 중국에 단독 발주했다는 겁니다. 이는 4조 원 규모인데 공교롭게도 프랑스가 한국에서 벌어간 렌즈 화물창 로열티 금액과도 거의 일치합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LNG 화물창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GTT에 지금까지 4터부터 5조 원가량을 헌납했습니다. 세계 LNG 대형 운반선 수주를 휩쓸던 한국의 빅3가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프랑스 GT에 10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왔다는 건 한국 조선업계에 해결해야 할 숙제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과 밀월 관계를 가져가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의 대량으로 컨선을 발주한 프랑스에 분명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게 선물을 받았으니 보답으로 중국 컨선을 주문했지만 큰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대나 중국에 몰아줬는데 이것이 결국 프랑스의 근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데요. 이것은 미국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납품 기한, 미국의 제재, 그리고 최근 중국 컨테이너선과 선박에 잇따른 사고 소식을 순서대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프랑스는 중국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가 번번이 납기 지연을 맞은 바 있습니다. 2020년이었죠. 당시 조선업계의 큰 뉴스는 프랑스가 렌즈 추진 컨선을 발주했다가 크게 지연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컨선은 자신들보다 8개월이나 늦게 수주받았지만 오히려 중국보다 빠르게 컨선을 고객에 인도했으나 프랑스는 중국에서 아직도 배가 건조되지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프랑스의 CMA CGM은 2017년 8월에 중국에 발주를 했으나 만기 후 9개월째 소식이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프랑스는 누구보다도 고질적인 중국 선박의 납기 지연 문제를 알고 있는 국가입니다만 정치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에 올인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납기 지연은 중국의 빈번한 문제이기도 하며 결정적으로 렌즈 추진선의 퀄리티카 문제가 되죠. 실제 앞으로 문제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인해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선박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스마트 친환경 선박이 대세가 됩니다. 각종 환경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여러 가지 항법장치 등이 최첨단으로 세팅된 선박이 대세를 이루게 되는데 이에 한국은 IMO 규격에 맞는 친환경 선박과 각종 첨단 기능을 답제한 선박을 납품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반도체 제한이 생기면 다양한 최신 기능이 선박에 답제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뒤 프랑스는 한국 선박에 비해서 크게 접단 기능이 뒤떨어진 선박을 인도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한국의 도크가 3년간이나 거의 풀로 예약되어 중국보다 인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업계에서는 결정적으로 최근 중국 조선소의 문제가 오히려 대량화와 부실화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밀린 물량을 중국에서 전부 소화하려다 보니 대량의 조선소에서 부실하게 건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의 싱가포르 화물선 사고는 중국 선박의 품질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코노미넥스트 등 스리랑카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 서부 하지라를 출항, 스리랑카 골롬보를 거쳐 싱가포르로 향하던 컨테이너선 MV 익스프레스 펄의 선원들이 전날 스리랑카 서부 해역에서 현지 해군 등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MV 익스프레스 펄호는 싱가포르 선적의 선박으로 1,486개의 컨테이너를 실은 상태였습니다. 이 화물에는 질산 25톤 등 화학 제품과 화장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군 선박 등이 투입돼 진화해 나가던 상태로 알려졌으나 전날 내부 폭발 등이 발생하면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질산 등이 포함되어 더욱 사태가 막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군 선박과 공군 헬기 등은 곧바로 선원들을 긴급 구조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화재 인도도 진화와 해만 기름 유출 경비대 방지 선박과 등 수습 항공기 작업 등을 지원해 파견에 나섰고,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온 전문가들도 화재 선박의 상태를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뉴스퍼스트 등 스리랑카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불이 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 대의 선박이 둘러싸 해당 컨테이너선에 물대포를 쏘고 있고, 헬기 등은 공중에서 연소 억제제를 뿌렸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 배에서 왜 화재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현지 언론 뉴스퍼스트에 따르면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만 뉴스퍼스트는 선사 측 관계자를 인용해 MV 익스프레스 퍼로가 인도 서부 아라비아해를 지날 때 일부 화학물질이 포장 부실로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을 선원이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원들은 이후 인근 인도와 카타르의 항구에 해당 화물의 하역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던 것입니다. 본래 이러한 화학물질을 항구에 쌓아둘 수는 없습니다. 자칫 큰 위험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의 질산 알모늄 폭발 사건도 화학물질 창고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여러 나라에서 거부를 했으며 결국엔 선박에서 위험물질이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컨테이너선도 화재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고 대체할 만한 장치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초에 선박에서는 화재 위험을 감지하면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중국 선박에는 이와 관련한 방지 시스템도 없었고 또한 내구성도 다소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선박이 침몰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컨테이너선의 화재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선박들이 계속해서 많은 양의 물을 퍼부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배의 내구성이 약해져 침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인도 등의 다국적 선박은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에는 화재 진압을 성공했지만 그동안의 배가 약해져 버려 침몰로 연결되어 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침몰하는 과정에 컨테이너선 내부에 있던 각종 물질과 플라스틱이 계속 유출되는 상황이 나왔고 배에 실려있는 연료가 바다에 유출되면서 스리랑카의 해변이 크게 오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보통 이런 경우에 선체 파손으로 인해서 침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선미부터 가라앉기 시작한 MV 익스프레스 퍼로를 보고 스리랑카 당국이 초비상에 빠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이 선박 화재의 진압에 성공한 뒤 선체 손상은 경미한 걸로 보고 예인하려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예인하려고 했던 선박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건조 선박의 내구성이 생각보다 취약해 이런 문제로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국 스리랑카 정부가 자국 영해에서 발생한 컨테이너선 MV 익스프레스 퍼로의 화재와 관련해 환경 오염을 이유로 해당 선박의 선주 등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리랑카 해양보호국장은 이번 사고는 스리랑카가 겪은 해양 오염 가운데 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재가 계속되면서 많은 컨테이너가 바다로 떨어졌고 또 컨테이너에 실렸던 플라스틱 알갱이 여러 티도 바다로 쏟아져 인근 해변에는 타다 남은 컨테이너 잔해와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알갱이가 밀려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컨테이너선 화재는 관광과 어업으로 유명한 인근 어촌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최근 AI 기반의 화재 감지 시스템을 개발해 성공해 선박에 답재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더 큰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한국의 조선사는 최첨단 화재 방제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선박 내 화재를 감시하는 영상 분석 기반 안전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엔진룸 등 선박 기계 구역에 설치된 20여 대 폐쇄회로 CCTV 영상과 화재 빅데이터를 분석해 화재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씨와 연기 등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향후 선박 전제로 확대 적용해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쌓으며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일반 카메라 영상으로도 기존 화재 감지 센서에서 빈번한 오경보 가능성 등을 원천 제거할 수 있도록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또 화재 인식까지 2분가량 소요되던 기존 센서와 달리 화재 징후를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조선업계 최초로 선박 안전관리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선박 안전 분야 전제로 확대 적용해 미래 무인 선박 시대를 선점할 것이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결국 중국의 컨선을 발주해서 날린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죠. AI는 특히나 최첨단 반도체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들어맞고 있는 국면입니다. 또한 이것이 납기지연은 물론이고 자칫 해양 사고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유럽에서는 친환경을 강조하는데 프랑스가 앞장서서 중국의 선박을 이용하면 그것도 의문인데다가 이는 중국의 1대1로 프로그램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역시 유럽 영내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등도 서서히 탈중국으로 고려하는데 프랑스가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한국 대신 중국에 발주했다가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활산화물, 삭스, 배출량 상한선을 0.5%로 낮추기로 한 국제회사기구, 아이모, 인터내셔널 메러타임 오어거너제이션의 결정에 따라 선박연료유 시장은 재빠르게 액화천연가스, 이하, LNG로 재편됐습니다. 이에 전 세계 조선업계는 2010년대 중반부터 벌써 치열한 LNG선 확보 전쟁에 어갔고 이 시장의 승자는 한국이 됐습니다. LNG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LNG를 연료로 하는 LNG 추진선이고 또 다른 하나는 LNG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입니다. 한국은 특히 LNG 운반선 분야에서 큰 두각을 드러냈는데 앞선 기술력으로 전 세계 시장의 약 70%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실제로 2022년 우리나라 조선 빅3는 전 세계 대형 랭구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LNG 운반선을 만들 때마다 한 척당 100억씩 뜯어가며 갑질을 일삼던 프랑스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입장에서는 올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 프랑스 기업에 얼마 전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LNG가 화석연료를 대체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LNG선은 쉽게 말하면 액체로 바꾼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선박입니다. 천연가스를 기체로 변하지 않게 하려면 영하 163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액체로 유지시키는 이유는 기체 상태에서 액체로 바뀌면 부피가 60분의 1 영로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NG를 운반하려면 일반 화물창이 아니라 특수 제작된 화물창이 필요한데 이 화물창 덕분에 한국은 1990년대까지 렌즈 운반선 시장을 독식한 일본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LNG 화물창은 크게 모스형, 모스 타입과 모스형은 갑판 위에 동그란 공 모양의 화물탱크를 말합니다. 노르웨이의 크베너 모스, 크바이에어머 모스, 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죠. 일본은 모스형을 채택한 후 세계 1위라는 자만감에 빠져 좀처럼 번화를 꾀하지 않았는데 한국은 모스형과 멤브레인형을 고민하다 선박 내부에 화물창을 설치하는 멤브레인 타입에 조린했습니다. 이에 대한 특허는 프랑스의 GTT, 게즈 트랜스포어트 앤드 tekno게즈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죠. 1970년대 중반 이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LNG선 시장에 주도한 두 형태는 렌즈선이 대형화되면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게 됩니다. 모스형의 경우 음량을 늘리려면 구형 화물탱크의 직경을 키워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멤브레인형은 길이나 폭을 늘리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해 수송남도 40% 이상 늘릴 수 있어 선주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죠. 결국 2000년대부터 멤브레인형은 모스형을 완전히 따돌리게 됩니다. 일본을 따돌린 후 한국 조선사의 독주는 대단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 2023년 1분기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중 90%를 우리 조선사가 수주했는데 렌즈선은 한 척당 약 2천억 원의 고부가가치 선박인 덕분에 한국은 다시 세계 1위 조선강국의 위상을 되찾았죠. 하지만 한국이 전 세계 발주의 90%를 쓸어 담아도 뒤에서 흐무하게 미소 짓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GTT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언급했듯 GTT는 멤브레인형 화물창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성가의 5%인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기술료를 GTT에 지불해야 합니다. 내 LNG 운반선이 건조될 때마다 100억 원을 뜯기고 있으니 대규모 수주에도 로열티 지급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간신히 칙자를 유지하는 수준이죠. 지난 4월 20일 GTT는 1분기 7.989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116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7.2% 성장한 수치입니다. 핵심 매출원은 단연 LNG 운반선 부문으로 1년 사이 약 969억 원의 로열티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죠.
그리고 이 수익의 90% 내외가 한국조선소로부터 나온다고 볼 때 우리 조선 3사가 1분기에만 로열티로 900억을 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1년 단위로 보면 2022년 우리 조선사들은 엔존반선 121척을 수주했는데 척당 10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한다고 본다면 1년에 지출된 로열티만 1조 2천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돈을 벌어도 돈을 번 게 아닌 셈입니다. GTT에 대응하고 싶어도 막대한 시장지위를 구축하고 있어 함부로 대들 수도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GTT를 상대로 갑질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GT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5억 2,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GTT가 한국조선사를 상대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죠. 단순히 멤브레인형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불하는 로열티를 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GTT가 갑질을 일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GTT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기술 지원을 함께 끼워 팔아왔는데 우리 조선사는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만 있으면 충분한데 GTT는 기술 지원 서비스까지 함께 묶어 계약해왔던 겁니다. 이에 2015년경 우리 조선사들이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기술 지원은 별도로 거래하자고 요청했지만 GTT가 이를 전부 거절해버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 지원 서비스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기술 국산화를 꿈꿔왔던 것이죠. 하지만 GTT가 이를 거절해버리니 멤브레인형을 안 쓸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필요도 없는 기술 지원 계약까지 체결해야 했던 겁니다. 더구나 GTT와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 기간은 폭상적으로 6년이며 계약 종료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5년이 연장됩니다. 선박 설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임에도 멤브레인형 화물창을 설치하면 GTT가 해당 선박에 필요한 세부 설계 및 분석, 계산 노트 및 도면을 작성해 조선사에 제공하고 선박 건조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감독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등 불필요한 기술 지원 계약을 체결해 벌써 2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부분은 사후 서비스 감재 이용으로 멤브레인형 냉존반선 저장 탱크에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 난이도와 관계없이 GTT 본사 기술자를 부르도록 감재하는 조항입니다. 우리나라 용접 전문가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미세한 구멍이 생겨도 GTT 본사 기술자를 불러 수리하고 수리비트를 지급해야 하니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늘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 된 것인데요.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 끝에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GTT는 국내 최고 법률사무소 중 하나인 김앤장을 선임해 싸웠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GTT는 이제 조선사가 원할 경우 기술 라이선스와 기술 지원을 별개의 상품으로 분리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라이선스 이용료와 기술 지원료의 비율도 공개될 판이 깔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간 척당 100억 원씩 지불하던 것에서 얼마의 비용이 절감될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멤브레인형 화물창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것은 분명 GTT의 노력의 결실이고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것은 자율경쟁 시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LNG는 영하 163도 이하 초저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파도 등 외부 충격으로 선박이 흔들릴 때도 안정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기술이 핵심이니까요. 다만 원하지도 않는 계약을 강요해 체결하는 관행이 있어 이번에 이것이 시정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우리나라에는 이 화물창 기술이 없느냐는 점입니다. 물론 과거 9 형태의 모스 타입 화물창보다 더 많은 LNG를 실을 수 있고 안전성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자 사실상 전 세계 표준이 된 멤브레인형은 글로벌 표준이 됐습니다. 선주를 역시 수십 년간 살인 기술 신뢰도 덕분에 GTT 멤브레인 기술이 아닌 하지만 그렇다고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 역시 로열티 지출을 낮춰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이익률 개선 차원에서 2004년부터 이를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화물창 제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와 KCLNG 택가 기술개발사로 참여해 KC 1분 화물창을 개발했고 2018년 국적선 SK 세레니티오와
스케스피카호에 적용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이 GTT에 미치지 못해 허용 최저 온도보다 선체 온도가 낮아져 E3 매치는 골드스팟 현상이 발생했고 결국 운행이 중단됐죠. 그럴다고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 시스템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 12월까지 240억 원을 투입해 LNG 극저온 화물창 국산화를 위한 시험평가 및 국제 인증에 필요한 센터와 장비 구축, 시험 장비 및 평가기술 개발 및 표준화, 차세대 한국형 화물창 실증 및 국내외 LNG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목표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왜 한 번에 해내지 못하느냐, 왜 제대로 해내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일이 한 번에 완벽히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비록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 실패를 자양분 삼아 앞으로 매년 지출되는 1조 2천억 원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이 역시 훌륭한 실패가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꼭 기술 독립을 이뤄내기를 DC엔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려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던 중국. 자, 그런데 중국의 의존도가 90%에 달했던 한국의 대답은 완전히 대반전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2차전지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그룹이 중국에 폭탄 발표를 해버리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예상 못한 반응에 당황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전히 철회하는 동시에 엄청난 선물을 주겠다며 긴급 만남을 요청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상황을 한방에 뒤집어버린 한국의 엄청난 한방이 무엇이었는지 중국 정부가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핵심 원료인 흑연을 수출 통제하겠다는 것인데요. 20일 업계에 따르면 당장 오는 12월부터 고순도, 순도 99.9% 초과, 고강도, 인장 강도 30mpa 초과, 고밀도, 밀도 cm당 1.73g 초과, 인조호견 재료와 제품 등이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세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흑연은 채굴, 재련 등 대부분의 생산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혹연 물량은 전 세계 물량의 80%가 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인조흑연의 87%, 천연흑연의 72%를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흑연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 생산에 쓰이는 만큼 국내 배터리 업계와 배터리 소재 업계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로 우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흑연을 이용해 2차전지용 음극재를 대량으로 생산해 국내외 고객사에 납품하는 포스코 퓨처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용 흑연은 절연성이 풍부해 2차전지 음극재로 쓰일 수 있는 천연 흑연과 천연 흑연을 다시 2차전지 음극재 제조에 쓰려고 입자 모양을 구형으로 재가공한 흑연인 구상 흑연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현재 중국에서 구상 흑연 형태로 흑연 원료를 들여와 세종 공장에서 음극재 상품으로 가공해 에너지솔루션 등 국내외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한국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의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을 완전히 박살내고 중국이 전 세계 2차전지 산업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순위를 보시면 2위가 중국의 CATL과 BYD, 한국의 LG엔솔, 삼성 SDI, SK온은 각각 3, 5, 6위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다시 보면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이 1위, SK온과 삼성 SDI 각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BYD는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점유율이 고작 1.6%로 초라합니다. 애틀은 1위인 렌소를 위협하는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박리담회로 싼 가격에 많은 물량을 팔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매출을 비교해보면 압도적인 격차로 한국의 LG엔솔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마지막으로 저렴한 경차나 소형차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 자, 그런데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한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인데다가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도
한국의 LG, 삼성, SK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중국이 앞서는 배터리가 바로 저렴한 LFP 배터리인데요. 중국이 유일하게 잘하고 있던 분야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중국이 유일하게 잘하던 LFP 배터리 제조를 한국이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LFP 배터리를 곧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해버린 것인데요. 이를 위해 삼성 SDI, 쇠메카, 배터리,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동아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 CIS, 장비 등의 주요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여 중국의 LFP를 압도해버리는 퀄리티의 새로운 LFP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LFP 배터리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배터리 전 품목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르롬버그 NEF는 2030년까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LFP 배터리가 초과 수요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미국 내 전기차 수요의 40%를 LFP 배터리가 점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자신들이 LFP 배터리 독식을 예상하며 즐거워했는데 한국의 깜짝 LFP 배터리 개발 및 생산 발표를 듣고 망연자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의 LFP 배터리 진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완전히 박살내야겠다고 다짐했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배터리 핵심 원료인 흑연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수출 규제를 하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 상상했던 중국 정부. 자,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무역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역폭탄 발표를 해 중국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배터리 제조 기업임에도 천연흑연 확보전을 일찌감치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10월 호주 흑연 업체인 시라와 천연흑연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천연흑연 2,000톤/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호주와 대규모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었던 것인데요. 놀라운 예측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탄자니아 소재 파루 그라파이트와 천연흑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 그룹도 중국의 막가파식 수출 규제를 사전에 예측해 이러한 과감한 결단을 선제적으로 내린 것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천만 달러, 약 130억 원을 광산에 투자해 향후 25년간 총 75만 티 규모의 천연흑연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호주 광업회사 르랭롱마이닝의 자회사인 탄자니아 파루 그라파이트는 탄자니아의 천연흑연 매장량 세계 2위의 마엔지 광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엔지 광산에서는 앞으로 25년간 흑연 채굴이 가능해 중국의 수출 통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탈중국을 성공시키자 당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 총리를 만나 중국과 한국은 뗄 수 없는 동반자라고 말하며 한국에 엄청난 선물을 줄 것이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CCTV와 한국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항저우의 시내 모처에서 한 총리를 만나 중국과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 뗄 수 없는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한 관계 안정은 양국 국민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한국에 대한 선린우호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중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중시한다고 전제한 뒤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정책과 행동에 반영하고 서울을 존중하며 우호 협력의 큰 방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절대 믿을 수 없는 남자입니다. 최근 시진핑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 했던 발언록이 공개됐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난 뒤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얘기했다. 북한이 아니라 한국, 코리아를 얘기했다. 몇천 년의 역사와 많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은 사실 예전에 중국의 일부였다. 고 했다. 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을 무력 통일하겠다는 시진핑의 계획.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거짓 역사관을 퍼뜨리는 밑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투입하기 일보 직전이고 하마스는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집단인 헤즈톨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양면에서 공격하고 있죠.
여전히 하마스에게 붙잡힌 인질들은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인질이 가족들은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전개하는 것이 하마스를 자극해 인질을 해치는 결과가 될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입니다. 일견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 같지만 이럴 때에 활약하라고 있는 게 바로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인질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지상군 투입의 발목을 잡힐 만한 요인이 아무것도 없죠. 이에 이스라엘은 물론 하마스의 인질을 잡힌 수많은 국적의 특수부대가 현재 이스라엘에 집결한 상태입니다. 또한 인질 구출뿐만이 아니라도 교민의 보호나 탈출을 위해서 가 있는 특수부대도 많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는 시점에서 뜻밖에도 중동이 하루아침에 또 다른 현대전의 실전 무대가 된 상황. 인질이 9명이나 붙잡혀 있는 영국의 특수부대 SAS가 현재 가장 빠르게 가자 지구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레바논 방면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헤즈볼라는 뜬금없이 미군 기지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어 확전의 명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바논 역시 전화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레바논 평화 유지단으로 파견되어 있는 한국의 특수부대인 동명부대 역시 여기에 휘말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긴급히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등장한 영국의 특수부대는 SAS입니다. 스페셜 에어 서비스의 머리 글자를 딴 것으로 영국 육군 소속의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1941년 창설된 최초의 현대전 대테러 부대로 현대 특수전 부대의 기본 개념을 성립시킨 부대로 유명하죠. SAS가 언제 이스라엘에 나타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가자 지구로 긴급 출동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작전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및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이번 하마스의 공격으로 영국인이 최소 7명 희생되고 9명이 실종되었으며 실종 인원은 하마스에 피랍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SAS는 인질을 구출하고 하마스에 보복하기 위해 투입 일주일 전에 특별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사태에 자국민이 엮이자 준비 태세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SAS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쌓은 여러 실적 데이터와 작전 경험으로 세계 최고봉 수준의 전투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특수부대입니다. 이들의 무용담은 하나하나가 전부 굵직한 업적들입니다. 1980년에는 주영국 이란 대사관을 괴한 6명이 점거하고 26명의 인질을 붙잡았는데 이들은 기관단총과 수리탄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데다가 이라크의 지원을 받아 훈련 수준도 높았죠. 영국 당국을 상대로 협상을 시도하던 이들은 급기야 인질 1명을 해치고 그 CX를 대사관 밖으로 던지기에 이릅니다. 이에 분노한 영국 당국은 SAS를 본격적으로 투입했죠. 대사관의 청사진과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건물 구조를 미리 파악한 세스 대원들은 테러범들을 속이기 위해 방어구도 없이 사복 차림으로 현장에 들어갔고 즉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돌입 명령이 떨어지자 환복 후 돌입한 SAS 대원들은 성광탄으로 경계 병력의 시야를 빼앗고 창문 밖에서 레펠 강화로 돌입한 대원이 순식간에 테러범들의 두목을 제거했죠. 비슷한 방식으로 SAS는 6명의 범인 중 5명을 사엑스하고 1명을 체포했습니다. 돌입 과정에서 성광탄에 의해 약간의 화상을 입은 1명을 제외하면 SAS 측은 부상자조차 없었죠. 치밀한 계획 덕분에 작전 중에 희생당한 이넥스는 25명 중 단 1명이었습니다. 테러범들이 이넥스 극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질들을 방마다 고르게 퍼뜨려 놨음에도 세스 대원들은 각 방을 관리하는 테러범들이 연락을 취할 틈새도 주지 않고 단 11분 만에 상황을 종료시켰죠. 단순한 무력 행사였다면 절반 이상의 인질이 희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던 만큼 SAS의 활약에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작전을 완수하고 나서도 SAS 대원들은 그들의 상징과 같은 방독면과 전투복을 벗지 않았고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타고 왔던 수송 차량을 타고 막사로 복귀한 대원들은 심지어 이곳에서 만난 마거릿 대처 총리에게 치아를 받으면서도 방독면만큼은 벗지 않았다고 하죠. 이들의 믿음직하고 우직한 모습에 SAS의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대처 총리도 스스로 데모를 자처할 정도로 이들을 아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인질 구출 훈련에 본인이 인질로 참여하기까지 했고 SAS 지휘관에게 자신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전화까지 놔줄 정도로 가까이 여겼다고 하죠. 님로드 작전으로 유명한 이 사건 이후 세계 각국의 특수분대는 세이스를 본받아 작전 교리를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의 특수부대도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이런 상징적인 존재인 SAS가
이스라엘에서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그만큼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간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 암약하던 SAS가 언론 보도까지 나오는 수면 위의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에 다른 나라의 특수부대들도 꽤 자극을 받은 모양입니다.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특수부대도 가자 지구에 진입해서 인질 250명을 구하는 활약을 보여줬고, 미국도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무기와 함께 인질 구조 특수부대를 수송기에 실어보냈습니다. 한편 교민들의 보호와 구출을 위한 특수부대도 이스라엘을 많이 찾았습니다. 한국 역시 교민 구출을 위해 KC-330 시그너스 공중수송기와 공군 공정통제사를 투입했죠. 관제탑에서 일할 것 같은 이름과는 다르게 공정통제사는 공군의 최정예 특임대입니다. 이동식 항공관제와 대테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인데요. 국군 특수부대 중 가장 인원이 적을 정도로 부대 규모가 극히 작아서 그다지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죠. 반대로 그만큼 정예병만이 모여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전시에 적지로 선제 침투하여 추가 증원이나 후방 보급을 공중 지원으로 투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공관제는 물론 공중 및 수상 침투, 장애물 제거를 위한 폭발물 조작 등의 능력까지 모두 갖춰야만 하죠. 특히 한국처럼 복잡한 산악 지형에서 이뤄지는 공중 보급 및 공중 강습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류를 읽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보동의 특수부대원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역량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이들이 착용하는 주홍색 베레모는 특수부대원들 사이에서도 존경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번 이스라엘 교민 구출 작전을 포함해 2021년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과 올해 4월 수단 프라미스 작전 등 3번 연속으로 훌륭한 성과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에 더해 타국 국민들까지 덤으로 구해오면서 그 존재감을 일반 대중에게도 각인시켰죠. 하지만 이들이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는 최정예 특수부대원이라는 것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구출 작전 도중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인간병기로 돌변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지만 구출 대상인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하고 생글생글 웃는 모습을 보여주니 그럴만도 합니다. 공정통제사 외에도 이번 사태에 연관되는 한국의 특수부대는 또 있습니다. 바로 레바논에 파견된 레바논 평화유지단, 일명 동명부대입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의 동명부대는 2007년부터 레바논 티레에 주둔하고 있는데요. 레바논이 이번 사태에 크게 휘말리면서 비상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레바논은 현재 하마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헤즈볼라의 근거지입니다. 테러단체로 시작해서 현재 하나의 정당이자 군벌로 대성한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치권에도 손을 뻗치고 있어서 하마스와는 차원이 다른 강적으로 꼽히고 있죠. 병력 규모도 최소 6만 5천 명 이상으로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금은 10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를 바탕으로 레바논 국민 35%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군사력은 레바논의 정규군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이게 정당이 갖는 사병치고는 너무 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서 하마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군사적인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가자 지구들 수습하느라 이스라엘이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북부 국경을 넘어 공격을 가하기까지 했죠.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 8전쟁에 참전한 셈인데 그동안 이들을 억눌러왔던 서방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정도 가지고 무너질 호락호락한 군대는 아니지만 한순간에 전선이 남서쪽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북쪽의 레바논으로 나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레바논까지 확전되기 시작하면 중동이 또다시 불구덩이로 뒤바뀔지도 모르는데요. 이 때문에 헤즈볼라의 개입만큼은 막고 싶었던 서방이었으나 이미 하마스는 이들과의 교섭을 마친 상태였던 모양입니다. 헤즈볼라의 개입이 확실시되자 서방은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의 상황은 이스라엘에 맡겨두고 레바논 제압을 우선해서 행동하고 있죠. 이니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은 레바논 내의 자국민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레바논 전역이 전장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미국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를 여행주의 경보 구역으로 공표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으니 지구상 어디에서라도 미국 국적을 가진 것만으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레바논의 이슬람 세력을 상대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할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발끈한 것은 이번에 헤즈볼라가 군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간이 크게도 미군까지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헤즈볼라가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기지였죠. 자신들의 작전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공격한 것입니다. 미국은 평소에는 국익을 위해 행동하다가도 자국민의 안위를 방해하는 적이 나타나면 처절하리만치 보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일로 미국은 특수부대 수준이 아니라 수천 명 단위의 정규군을 파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한국 역시 행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북한이 대놓고 하마스를 돕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개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던 상황이었습니다. 맘만 같아서는 북한과의 연결점을 찾아내 분쇄하고 싶지만 영국같이 자국민이 피랍됐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적극적인 군사 작전에 참여할 명분이 다소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이 개입하고 이8 전쟁이 크게 번지면 레바논에 주둔하는 동명부대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미군과 협력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런 혹시 모를 사태들 위해 현재 한국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동명부대에게는 사실상의 대기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 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번질 경우에는 UAE에 파견되어 있는 아크부대나 소말리아, 혁의 청해부대 등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이들 위한 준비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동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다양한 특수부대들이 어쩌면 이번 사태들 통해 그 실력을 과시하게 될지도 모르는 만큼 전 세계가 이곳의 현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